개장 후에 오늘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갈까 싶었던 우리 증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5,800선에 다다랐는데요. 자, 오늘 장의 포인트와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충원 대표님, 오늘 코스피는 5,700을 넘어서 5,800도 돌파해낸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좀 상반된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의 시장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차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날은 코스피가 강하고 어떤 날은 코스닥이 강하다. 이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의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9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이제 그렇죠. 했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랙록에 대한 지분이 2018년, 19년 이후에 4%에서 5%로 이제 공시가 됐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심 12시쯤부터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여러 포인트도 있었죠. 네, 오늘. 거기서 로이터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아직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을 보면은 네. 올해 말로 보면은 PER이 한 5배, 맞아요. 내년으로 보면은 5배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와서 지금 사는 거에 대한 그 타이밍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계속 사셔서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쉬어가는 흐름은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의 궁금증이 있다면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는 게 쉽지 않다, 신규로. 아유, 네. 주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포모를 너무 느끼지 말고 조금은 이제 오늘 뭐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돌아가는 순환매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 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도체 사고 싶으면 사셔야죠. 뭐. 살 수 네, 있나요? 살 수 있죠. 네. 산다. 네. 하이닉스 산다.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뭐 저도 뭐 그냥 올랐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방송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요령껏 잘 사보자였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때가 70만 원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지금 보면 급등하지 않고 딱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뭔가 정말 시장에서 포모가 오는 건 사실 거래량에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말 주가도 계단식 상승,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 이런 흐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포모에 의한 자금이 확 들어온 느낌 사실 아닙니다. 네. 네, 그냥 물량 소화 충분히 하면서 또 새로운 공시나 좋은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소외된 흐름이었잖아요. 어제 삼성전자와 다른 친구들이 올라갔던 장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충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조정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용해서 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말은 SK 로우닉스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로우닉스. 네, 하이의 반대. 아직도 싸다. 아, 네, 진짜 로우닉스. 하이닉스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 아. 그래서 SK 로우닉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로 가기 위한 오늘 첫 걸음이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첫 걸음이다. 뭐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블랙록이 5% 지분 공시했지만 그거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여기서 누가 끝났어 내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네, 지금은 눈 감고 그냥 사는 시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한쪽에서는 조정시 매수, 한쪽에서는 고민도 안 하고 사도 된다. 어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딱 네, 두 맞습니다. 분한테서 네.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청국소년님께서도 하긴 블랙록도 샀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설마 상투를 잡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지난달 28일에 사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 20% 가까이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충호 대표님, SK하이닉스의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나 올라가는 그림은 맞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남들 다 40%, 50%, 100% 수익 날 때 내가 사는데 조정받으면 그게 사실 제일 열받는 포모가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록이 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럼 블랙록이 다시 5% 이하 미만 공시 낼 때 그때 나도 팔자라는 얘기도 오늘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아 그러면은 뭐 이런 예를 들면 광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나는 그 끝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그들과 약간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우상향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런 네.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블랙록도 좋은데 아주 좋은 호재는 맞는데요. 아까 이제 로이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극심한 저평가라고 SK하이닉스를 평가해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로이터 통신 이야기하는 건 하이닉스 ADR은 왜 안 하냐라는 이야기도 네.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ADR은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노정 사장 네. 대표가 이 그 가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 상장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되게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쿠팡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증시로 쿠팡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15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그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그걸 상장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냐. 이제 이러한 건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일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대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 그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록 이야기에서 계속 연장을 해보면 반도체 수급의 주체가 이제는 외국인으로 좀 넘어가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홍 팀장님, 이제 3월부터 뭐 지금 이제 2월 거의 끄트머리고 3월부터는 반도체 수급의 주체가 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 외국인이었습니다. 원래도 저는 원래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부스터를 달아준 게 개인의 ETF 수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1년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는 네.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의 힘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성이 꺾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도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까지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의 힘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가면 좀 팔고 이제 그런 전략적인 좀 매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수급들이 올라가면 좀 소화도 하고 내려오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런 네. 과정들이 일단은 그 수급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담보가 그렇게 매매를 하게끔 해주는 근본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나 뭐 증설이 너무 과하게 돼서 공급 과잉이 나온다던가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한 부분들을 실행을 안 한다던가 그런 리스크는 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못한다면 정말 과거에 닷컴 때 사라졌던 여러 기업들과 같이 운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마 미국 정부도 미국 당국도 이거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M7 중에 하나라도 없어졌을 경우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도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가장 필요한 거고 미국에서도 하드웨어만 올라가고 칩 쪽만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오롯이 일단은 우리나라가 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요새 뭐 반도체 워낙에 뭐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다, HBM으로 경쟁이 네. 치열하다 이런 내러티브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현 팀장님 보셨을 때 당분간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으십니까? 이런 블랙록 같은 이슈는 오늘 보너스로 한 번씩 네. 튀어나오고. 일단은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는 잘 넘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올해 1분기 아마 2분기 실적까지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대로 하이퍼스케일러 계속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쵸. 에이직 칩을 만들든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든 네. 그다음에 또 삼성은 또 파운드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HBM 논리에서 디램이 붙었고 이제는 낸드까지 붙어주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낸드 그 파운드리까지 붙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룸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파운드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HBM 시장에서 HBM4 시장에서는 또 다른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 삼성전 3, 2에서 4까지 간다면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 시장 파일을 뺏어올 여력이 아직은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로 좀 상반기까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충호 대표님 조금 더 궁금한 건 이게 제가 한 작년 연말 그리고 1월까지는 네. SK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이런 질문은 이제 너무 식상하고 별로 투자 포인트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잘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2월 정도 들어서서 주가 추이를 보니까 이제 또 한번 갈라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이닉스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퍼포먼스가 네. 더 좋았어요. 지금은 뭔가 두 개를 좀 갈라볼 수 있습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관관계는 둘이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물론 이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방향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시장을 항상 이제 수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부분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뭔가 외국인이 많이 샀을 것 같은데 2월 달에 누적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0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들 이제 개인과 이제 기관 금융 투자를 위시한 ETF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제 주가가 상승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겠으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ETF가 제일 오. 소외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만 다 잘 갈 수도 없고 다 커버할 수 네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 ETF가 좀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 투자 네.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타고 오늘 방산, 조선, 정유주 뭐 줄줄이 다 강세였는데요. 위기가 기회일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일단은 저희가 트럼프의 발언 요거부터 좀 속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트럼프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10일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거 어디까지 좀 들어야 될까요? 걸러 들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점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맨날 언제까지 해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해라 해놓고 맨날 다 지나왔었거든요. 타코의 모습도 네.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이게 아직은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면에 또 언제든 작용할 수 있다라는 약간 뇌관의 느낌으로 네. 참여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이거에 따라서 오늘 방산주들에 대한 주가도 상승을 했으나 최근에 약간 이번 달 굉장히 조용했었던 대외 변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었는데 요즘 또 환율 얘기 안 나오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유도무기 체계 수출 그렇죠. 가능성 이런 것도 좋지만 오늘의 상승은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약간 좀 트레이딩성 매매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던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면역이 전쟁과 관련된 쪽에는 면역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오늘 크게 올라갔던 건 뭐 정유주도 올라갔고요, 방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황교안 팀장님 정유 쪽 보면은 네. 여기가 이벤트로 이렇게 하루 반짝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뭐 마진 개선 네, 맞습니다.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WTI 유가가 어느덧 6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게 네. 한 달이 됐더라고요. 이런 단기 급등은 정유주들에게 또 잠깐의 수혜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빠지면 네. 이번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정유주들? 네, 아니요.
뭐가 됐든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유주를 본다라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정유주들은 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은 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유주도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올해 작년 말부터 마진 개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네. 나왔던 부분들로 인해서 뭐 스물스물 다 올라왔지만 뭐 코스피 종목 중에 사실 대형 주식이 안 올라온 건 없으니까 맞아요. 뭐 그 정도 올라온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10일이라는 기한을 줬다는 건 10에서 15일, 10에서 15일. 네. 공격을 할 건 기습적으로 했겠죠. 끝낼 거였으면 기한을 줬다는 거는 뭔가 협상을 의지도 있고 대피할 건 대피해놔라. 뭐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선 지금 유가 상승이 별로 달갑진 않을 겁니다. 아, 일단 그럼요. WTI나 간밤에 한 2%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든 인플레 잡아가지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한국에 트럼프가 결국은 다시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사실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사단이 나더라도 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어차피 AI가 또 투입될 거지 않겠습니까? 정말 초단시간에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20년 전 이제 이라크 전 2003년인가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뭐 이란 그 중동 쪽에 병력이 많이 집중됐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 세계 미국은 엄청난 발전했지만 중동이 발전했다? 사실 특히 이란 뭐 이쪽 나라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하면 안 되는 정치 공학적인 이유, 네. 그 다음에 AI 등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발생한다면, 또 하락이 발생한다면 매수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오히려 정유주들은 빨리 이벤트 소멸돼서 빠질 확률이 좀 높겠죠. 이걸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제 정유주들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익이나 영업이익 개선 폭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 세론이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정유주는 그렇고 방산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도 되는 네, 이슈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방산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어떤 어떻게? 부분에서? 방산주는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군비 확장 이런 부분들 그렇죠. 때문에 질 좋고 저렴한 무기라는 그 이 정의 아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본이 채워졌으면 유럽 자체적으로 방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내수. 예, 유럽 내수를 살리려면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나토가 삐걱삐걱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기네들끼리 단결을 하려면 정말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좀 방산 내수 확장에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방산주들은 괜찮겠지만 네. 유럽 쪽에 수혜가 작년에 나왔다 그래서 그 수주가 나왔다 해서 올해 또 나오겠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물음표가 좀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대표적으로 같아요. 폴란드 있잖아요. 네, 폴란드 같은 폴란드가 기업들이죠. 그러면은 네. 사실 폴란드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무기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전 나토 그 안에 있으면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지금 그 난민들 받아주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이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또는 하이테크 기업들을 또 미국이 다 사갔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령화되고 인구들은 노령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유럽 경제도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내수 촉진 차원에서는 가격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뭔가 내수를 위해서 유럽이 하나 유럽으로 계속 가려면 일정 부분은 조금 유럽 안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은 올해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중동 수출하는 기업들도 좀 네. 눈여겨봐도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다른 쪽으로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대표님은 올해 여전히 방산은 꾸준히 가져갈 섹터라고 보십니까? 여기도 아니면 좀 선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항상 성장성 그리고 모멘텀 그렇죠. 가끔 때때로 나오는 노이즈 이런 것들을 좀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순환매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대장주 섹터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방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한 기업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걸 뭐 좋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해외 판매가 되었을 때에 사실 그런 방산주들은 우리나라 내수로 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내수로는 어렵죠. 네. 그럼 무조건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수익성을 더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방산이 올해를 이끌 가장 좋은 섹터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해지 차원에서 포트 안에 방산은 또 챙겨봐야 되는 섹터. 뭐 작년 같은 퍼포먼스 우리가 막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실무단이 미국으로 어제 떠났거든요. 그래서 주말간에 어떤 이야기들 좀 할지 아무래도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현 팀장님 보셨을 때는 뭐 우리나라 뭐 원전, 전력 설비, LNG, 광물 등을 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원전이 그래도 1순위겠죠? 네. 당연히. 일본이 먼저 확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답안지가 나왔다라고 답안지 생각을 나왔다. 합니다. 보면 에너지, 이제 가스 발전소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광물이 좀 들어가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네. 근데 이제 광물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뭐 지금 전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LNG 발전도 하고 지금 뭐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꼭 필요한 게 이제 원전입니다. 네. 이제 전일 이제 페르미에서도 현대건설을 파트너로 지목했던 것처럼 맞아요. SMR이 아니라 이제 대형 원전도 필요하다. 근데 지금 미국이 대형 원전 못 짓거든요. 맞아요. 네,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예전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졌지만 다 노후화되고 시공 능력이 네, 없죠. 시공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에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다른 건설사들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흐름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종목 네. 기업들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네네. 포인트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모처럼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고가 신고가를. 갱신을 네네. 해냈는데 근데 묘하게 이게 저만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주가 흐름이 두산에너빌리티 와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는 네.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흐름을 보면 네. 그 상승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뭐 트레이딩이랑 뭐 인베스팅 같이 하지만 올라갈 때 너무 저 급하게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계단식 상승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계단식 상승 중에서도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보다는 네. 이제 기간 조정, 그러니까 빠지진 않고 옆으로 그냥 누워서 가는 조정들이 에너지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트리거만 네. 나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주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우리 서두의 첫 번째 질문에서 하이닉스도 보면 네. 전형적으로 뭐 두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 한 10월 정도에 급등하고 나서 또 한 두세 달을 옆으로 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다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뭐 오버슈팅이 됐든 네. 추가 상승이 됐든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신권 조금 나오고. 걱정이 되는 말 꺼서 죄송하지만 네네네.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순간 왜 주가가 못 가는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원전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 종목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쉬운 길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전기술주도 더 올라가고 막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그니까요. 한전산업도 그렇고 뭐 한국전력 관련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쉬운 길 아는데 잘 안 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수급으로 가는 장이고 업종 대표주들은 네. 일단은 되게 중요한 길목들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들을 보면
다 트리거들이나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광물 쪽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최근에 조금 격하게 쉬긴 했습니다만 이제 흐름을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조선, 그다음에 에너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 특히나 대미 투자는 미국이 못하니까 니네들이 와서 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관세랑도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방송 나올 때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인물 3명. 트럼프, 젠순왕, 또 누구였죠? 트럼프, 젠순왕, 머스크. 네. 네. 돌아가면서 코멘트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올해 뭐 통계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미국 시장 좀 맞아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아, 네, 근데 원전하고 또 전력 설비가 같이 좀 오늘 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같이 종목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대표님, 그러면 원전하고 전력 설비를 같이 본다고 하면 둘 중에는 어느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둘 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섹터겠죠. 그쵸. 이게 조선 전력 원전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 원전이나 이런 섹터를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있겠으나 그 뒤에 하나 숨겨져 있는 부분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럼요. 항상 무역 분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뭔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게 이런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결국은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아까 방산 얘기했을 때 내수보다는 수출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쪽도 결국 수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원전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다음에 미들캡에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원전주는 사실 BHI였었거든요. 그럼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갖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력 원전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그거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두 섹터가 둘 다 안 가냐라고 하기에는 둘 다 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수에서만 머무르는 이런 산업 섹터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라는 그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 있는 섹터라는 점에서 하방이 막혀 있다라기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뭐 얘기하는 종목마다 다 신고가라서 맞아요. 좀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적 요인이 붙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전, 변압기 일단 다 좋은 흐름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전으로 가보자면은 아까 이제 한전그룹주 요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충원 대표님. 한전그룹주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차트가 거의 뭐 이 정도에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움직인 게 한전 KPS예요. 네. KPS 보면은 여기가 또 보수 설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이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여기는 왜 좀 못 따라갈까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도 얘기하면은 뭐 소재가 있고 장비가 있고 뭐 다 있듯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지을 때 들어가는 게 있고 뒤에서 이제 그 유지나 이런 시공을 하는 게 네. 있고 나중에 정비하고 다 그렇죠. 이제 MRO나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유지 보수라는 거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설치가 된 이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원전이라는 거를 짓는 게 1, 2년 아파트처럼 될까요? 그것도 10년인데 네. 이건 더 뒤에. 네. 근데 지금 얘네도 빨리 지금 밸류에이션을 끌어왔을 때는 인정이 되는데 시장에서 통용하는 근데 이거 5년, 10년 뒤 거를 지금은 좀 말이 아직은 되나? 좀 이르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약간 이제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약간은 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단에서 좀 변압기도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황윤 팀장님, 변압기 빅3 있잖아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거 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좋은 흐름입니까? 예. 아무거나. 네. 뭐 뭔가 우선순위도 없을까요? 부연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결국은 AI 꺾이면 같이 꺾일 섹터라서 그냥 같은 몸이라고 보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원전도 같은 라인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실적 단으로 보면 원전은 좀
많이 땡겨온 경험은 있어요. 그렇죠. 예,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용인해주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같이 큰 섹터로 AI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짓는 과정이잖아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AI가 이제 거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맞았고 네. 과연 AI 투자 대비 또는 이익 성장 대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갈 걸 경계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 가격에 먼저 나오기 시작하겠죠. 또는 어떠한 외부 충격이 와서 우리도 모르게 이거 뭐야 하면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사모펀드 대출 이런 부실 문제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하나둘씩 뭐 이제 전저 조짐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질문을 던지면 다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네요. 뭐 다 올라가고 다 좋고 뭔가 그런 분위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 지금 방송쟁이 미간이 아주 잔뜩 찌푸러졌어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확실한 대답을 이끌어 봐야겠습니다. 조금씩 네. 더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손에 반도체, 한 손에 금융 들고 있으면 헬스장이 무적일 것 아니었네요.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금융주들도 한번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일단 금융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시장 전체도 지금 순환매라고는 하지만 금융주 안에서도 순환매인 것 같아요. 어제 증권, 오늘은 보험. 네, 증권주들은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아 왔었고 특히 미래에셋 증권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보험주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자사주도 사실 오늘 미래에셋 생명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사주가 이제 26.3%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올라왔었던 이제는 이쪽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생명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제일 흥미로웠었던 거는 어제 종가가 5,080원이었는데 지금 당국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게 액면가보다 낮으면 상패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생명 액면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이게 생각이 약간 전혀 약간 그래서 저는 하나생명은 오늘 좀 굉장히 흥미로웠고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내려간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영향은 좀 하나생명이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증권도 동전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액면가 미만은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가 많은 비율들 사실 그동안에 증권주만 많이 부각이 됐고 지주사들이 항상 부각이 되었었는데 네. 오늘은 그거에 따른 뒤늦은 키 맞추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거에 대한 흐름은 계속 될 수 있는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주사들 올라갈 때 자사주 소각 이야기 할 때 은행주 올라가고 증권주 올라가고 막 둘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 생명보험 쪽으로 한 바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이 트레이딩하긴 좋아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험사를 주식으로 매매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긴 했었거든요. 물론 다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것도 그냥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수급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근데 같은데. 유동성장이라 어쩔 수 없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고 보다가 이제 뭐 안 올랐어가 있는데 오늘 뒤늦게 하나 부각이 된 게 하나 있다면 케이프라는 종목이 올라왔는데 케이프 이거 조선 그쪽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투자증권도 있으니까. 케이프 투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랑 오늘 주가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던 게 사실 지금 증권주는 다 신고가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케이프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다 이제 신고가 부분에 왔습니다. 그럼 그다음 안 오른 거 뭐 없어? 이거를 찾다가 그러니까요. 케이프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찾기 그런 거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또 일반 투자자들이 근데 안 오른 종목 찾아보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정말 아무도 못 찾아서 보석 같은 주식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왜 안 올랐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안 오른 부분까지. 이유가 네, 있는. 그것까지는 맞아요. 좀 같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밸류 파인더답습니다. 예. 자, 그럼 황윤 팀장님, 계속해서 금융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올해
올해까지 지금 반도체보다 금융주 수익률이 더 좋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분들이 또 보는 건 아닙니까? 근데 네.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저평가야? 라는 생각이 들 네. 때도 있거든요. 여전히 밸류 매력은 있다고 보세요. 2주 전이었나요? 전 출연했을 때 그때 금융지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한지주 얘기 안 해준 섭섭하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그때 은행주가 먼저 한번 튀었었고 맞아요. 증권주들이야 계속 올랐었고 사실 음. 이제 도르고 돌아서 이제 사실 저는 아직 태어나서 보험주를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보험주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험주 지난주까지만 주가 보더라도 정말 얘는 아닌가 보다였어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주주에 대한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이제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는 예. 거면 배당 더 많이 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증권 주식들은 결국은 지수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베타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상승률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제 보니까 NH투자증권이라든가 다른 증권 주식들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큰 그림에서 순환매 천으로 보면 또 쉬는 구간이 분명히 있고 지금 오히려 금융주들이 좀 쉬고 있거든요. 은행 지주들이. 아니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네. 오늘 올라가서 네. 이거 그냥 끝물이구나 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은행 지주사들은 대부분 생명보험사를 또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수혜를 지금 다 과거에는 지분법에 대해서 거의 인정 안 해줬어요. 네. 지분을 A라는 기업이 시총이 3천억인데 B라는 상장 기업을 시총 1조짜리를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인정 안 해줬었거든요. 좋아요. 옛날에 컴투스 게임빌 같은 관계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용인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턴은 또 이제 금융사들, 은행 지주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흐름이 너무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그거 아세요? 다음 주에 결산 배당일이 몰려 있어요. 아, 네. 27일.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뭐 KB, 하나, 우리, JB, BNK 거의 다 쫙 25, 26, 27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게 좀 단기 랠리에 한 번에 하락을 좀 줄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요?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되겠죠. 어차피 상법 개정안 특히 길게 보면 밸류업 정책은 일본이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2년 차인가 3년 차 된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BR이나 뭐 이런 배수로 봤을 때 지금 과거에 정말 저평가됐던 멀티플들이 해소되는 구간이잖아요. 네. 정상화되는 구간. 그러면 단기에 급등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조정도 좀 올 수 있는 거 맞지만 아직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림이라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따라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도들을 보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시원한 답이 나오나 했더니 또 마지막에는 다시 돌리기를 저 하시는데 또 나오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나오려면. 아니에요. 이쯤에서는 뭔가 하나가 솔루션이 나와야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불러드리는데. 아,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뭔가 시원치가 않은데 네.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충원 대표님, 자 밸류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지금 금융주들 아직도 PBR 1배 미만 수두룩합니다. 네. 이 중에 한번 가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까요? 지금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쪽이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지주사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주사가 다 지금 다 금융지주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외에 예를 들면 하나, 두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또 얘기를 또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 받았는데 다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까도 뭐 똑같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하나나 두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다시 트라이하기 전에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도 한 번의 기회를 투자 포인트 되겠네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걸 보고 따라붙는 건 늦지만 이제 한번 20, 30%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을 한 달, 두 달 정도 다 겪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받침이 돼서 신고가를 된다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되면 매물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또 CCL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지금 실트론
네. 인수 지분과 관련된 것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거 두산도 한번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주 이야기하면서 지주사까지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대표, 황유현 PB팀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